영화 속 용병은 돈을 위해 싸우는 냉혹한 전사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기록 속의 용병은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났고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용병이 언제 등장했고 왜 반복해서 필요해졌는지, 그리고 국가는 왜 늘 이들을 활용하려 했는지를 사례를 통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용병은 전쟁이 아니라 회피에서 태어났습니다. 용병은 전쟁이 많을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전쟁을 직접 감당하기 싫을 때 등장합니다. 병력을 상시 유지하기엔 비용이 크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며 내부 반발을 피하고 싶을 때 국가는 싸움을 외부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용병입니다. 수호지에 등장하는 108호걸들도 원래는 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사면장을 받으면 정규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용병은 이미 일상적인 존재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필요할 때마다 외국 병사를 고용했습니다. 페르시아 원정에 참여한 그리스 용병, 이집트에서 싸운 외국 병사들은 이미 기원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로마 역시 초기에는 시민군 중심이었지만 영토가 확장되면서 점차 외국인 병사와 용병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의 용병화는 로마 군대의 결속을 약화시켰고 로마 제국 쇠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이 시기의 용병은 아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자원이었습니다. 로마는 외주 병력을 늘렸고 그 선택은 결국 제국의 종말로 이어집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오토 아케르입니다. 로마는 넓은 식민지와 속주를 관리할 병력이 부족해지자 게르만 용병들을 고용했죠. 그중 한 장교가 바로 오토 아케르. 어느 날 그는 황제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우리에게도 주식 좀 넘겨주세요. 로마가 거절하자 오토 아케르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폐위하고 스스로 로마 황제가 아닌 이탈리아 왕으로 등극합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로마는 적에게 망한 게 아니라 마치 임금 체불을 지속하던 회사가 성난 직원들에 의해 접수당한 것입니다. 중세 유럽은 계약으로 움직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중세로 넘어오면 용병은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활동한 콘도티에로라고 불리던 용병들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의 충성 대상은 국가도 군주도 아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면 고용주를 바꾸고 전장을 떠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용병은 효율적이긴 했지만 계약으로 운영해야 하는 전쟁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중세에는 급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전쟁을 멈추기도 했고 군대가 파업하기도 했습니다. 용병이 무서운 이유는 강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현실적이라서예요. 돈을 더 주기 전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왕이 급해집니다. 적군보다 무서운 것이 체불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멈추는 이유는 평화협정이 타결된 때문이 아니라 급여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용병에게 충성심은 없고 찢겨진 계약서와 영수증만 남습니다. 스위스 용병이 명성을 떨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용병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군 속에서도 하나의 예외가 등장합니다. 용병이 브랜드가 된 경우입니다. 바로 스위스 용병입니다. 가난한 스위스 산골 젊은이들이 창 들고 내려오면 유럽 왕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스카우트 경쟁을 벌였을 정도였다고 하죠. 스위스 용병은 배신하지 않는 용병, 믿을 수 있는 병사라는 평판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뛰어난 전투 역량이나 높은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척박한 생존 환경에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산악지형으로 인한 빈곤, 제한된 농업 환경,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가난한 스위스 청년들에게 전쟁터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계약을 어기면 다시 고용될 수 없었고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았습니다. 이런 구조가 충성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규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절박감이 스위스 용병을 유럽 최고의 전투 집단으로 만들 수 있었고,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스위스인 그리고 스위스라는 국가 전체를 신뢰받는 브랜드로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의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대는 전통적으로 스위스 출신 용병들 몫입니다. 세계 최강 알바였던 거죠. 용병의 쇠퇴와 상비군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상비군 체제가 확립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전쟁을 외주 줄 필요가 없어졌고 용병은 점차 설 자리를 잃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책임이 되었고 군대는 국가의 얼굴이 됩니다. 그렇다고 용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름만 바뀐 현대식 용병이 출현합니다. 20세기 후반 용병은 민간 군사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경호, 훈련, 작전 지원 등을 명목으로 활동하며 국가와 기업 사이 회색지대에 존재합니다. 전쟁은 여전히 위험하고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직접 싸우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들에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용병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같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전쟁 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들은 군인인가, 민간인인가?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번도 완전히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용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병은 특정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국가가 싸움을 외주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용병은 형태를 바꿔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현대식 용병 운용은 EP3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